여러분, 한때 정기예금이나 정기 적금이 쭉 빠졌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기준금리가 0.5%가 되니까 이게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을 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수시 이출금식으로 빼놓고 언제든지 뺏을 수 있게끔,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게끔 해놨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요 또 달라지는 모양새예요. 예, 정기 적금, 정기 예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늘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늘었기에 지금 정기 예금 자체가 저축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해보다가요 지금 4%가량 상승했습니다. 4%. 그래서 여러분, 저축이 작년 대비해서 10% 늘었어요. 지난해 6%였거든요. 올해 10%가 됐다는 거예요. 올해 10%가. 갑자기 왜 저축이 늘어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위기 때는 저축이 늘어난다.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위기 때는 저축이 늘어난다. 자, 우리가 외환위기 직후에 1998년 저축이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20.4%가 늘어날 정도로 엄청 폭증했습니다. 가계 저축률이 말입니다. 20.4%까지 올라갈 정도면 진짜 대단하죠. 그만큼 지금 외환위기 직후에 굉장히 컸다는 거고요. 카드 사태나 금융위기 때는 저축률이 뚝 떨어졌습니다만은 보통 5.9%의 저축률을 갖고 있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을.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초기에는 쭉 빠지더니 지금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0%까지. 10%까지 올라갔다. 이것은요, 지금이 위기다. 앞으로 그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대한민국은 저축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1983년 이후로 내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다가 2000년에 IMF 외환위기가 끝나고 난 이후죠. 2000년에 6.5%까지 떨어지더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실제 88년 같은 경우는 23.9% 뭐 이렇습니다. 91년 같은 경우 23.4%, 20%가 다 넘어요. 그러다가 200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요. 2015년, 19년에는요. 6.9%까지 평균 가계 저축률이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직후에 20.4%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왜 올라갈까? 저축률이 왜 올라갈까요? 일단 다른 나라의 저축률은 또 어떤지 보면서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 어떨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축률이 25.7%까지 올라갔어요. 25.7%까지. 여기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24.6%까지 올라갔어요. 보통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8.4, 7.3, 7.2, 7.2, 9.6 보통 7점대를 거칩니다. 7점대.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의 위기가 닥쳤을 2, 4분기에는 25.7%까지 올라갔고요. 3, 4분기엔 좀 떨어졌습니다. 15.8%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기 때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옛날에 비해서 배가 올라가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12, 13%였던 저축률이 24.6%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간단합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 살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혹시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혹시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 그 돈을 저축을 해놓습니다. 지금 선진국도 똑같고 지금 국내도 지금 똑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주식시장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부동산에 이게 이렇게 가다가 경착륙 확 무너지면 어떡하지? 예, 그런 우려들까지 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묶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기 예금 0.88%예요. 많아도 0.88%고요. 정기 예금의 금리가 0.84%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축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그 징표가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하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합니다. 이게 돈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많이 흘러가도 문제지만 저축으로 묶이는 것도 문제예요. 저축이 많이 되면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죠? 기업한테 대출을 해줘서 기업이 쉽게 자금을 구해서 뻥뻥뻥뻥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요. 이게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호황기 때는요. 저축이 많으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돈 빌리기가 수월해지고 기업은 더 확실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요. 저축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소비 감소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소비가 더 위축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이 돈이 말입니다. 돈이 저축으로 가고 주식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가 내가 창업을 하든가 내가 직접적으로 창업한 회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내가 좋은 걸 사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소비를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빵빵 돌아가거든요. 뭔가 직접적인 투자나 소비가 생기면 실제 시장에서는 소비가 늘어나서 기업이 공급을 많이 해야 돼. 기업이 공급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공장을 돌려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돼. 그러면 경기가 선순환 빵빵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저축으로 가든가 이러면요. 이게 오히려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위기를. 굉장히 큰 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기적으로 끝나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끝나면 그 위기 때는 소비를 못하더라도 위기가 끝나고 나면 보복 소비라고 하냐고요? 뻥 하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처럼 이게 위기가 점점 커져서 길게 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기가 계속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양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당장 보세요. 당장 저금리가 지속될 거예요. 당장. 경제가 계속 꼬꾸라지니까 저금리는 계속 가겠죠. 저물가는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저물가는 당연하겠죠. 저물가라는 게 소비가 안 일어났으니까 저성장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신삼저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거 봐라. 불황이 오래 간다. 또 좀 더 여기다 보태면 일본식 불황이다.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심지어는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보기에는 저축률이 높으니까 좋겠는데 그러면 기업이 돈 빌리기 편하고 진짜 괜찮겠는데 현실은 위기 때라서 호황 때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위기 때는 반대로 오히려 저성장이나 저물가나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는 장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쌓는 거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를 해요. 워낙 앞날이 지금 불투명하고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까지도 있는 데다가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차라리 어디 투자하지 말고 저축해 놓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그 일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것도 현실이다. 이게 경기라는 게요 늘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은요 무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너무 규제 중심으로 하니까 정책 규제, 대출 규제, 법령 규제 하니까 이게 왜곡이 돼서 이상하게 번져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에서도 자꾸 노인 알바 만들면서 외자를 왜곡시키니까 일자리가 마치 좋은 것처럼 정책을 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처럼 지금 저축률이 높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분명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만이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경제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